8. 북만에서 온 투사들. 하바롭스크에 도착한 후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안길이 나에게 말하기를 멀지 않은 곳에 최영건이 와 있는데 나를 몹시 만나보고 싶어 하더라고 하면서 내가 도착한 것을 모르니 그렇지 알았으면 한달음에 달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역시 최영건을 무척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김책, 강건, 허형식, 박길성인이들과 함께 이전부터 만나고 싶었던 전우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간도지방에서 활동할 때 조직한 제2차 북만운동의 주요한 목적이 하나가 바로 김책과 최영건을 비롯한 북만 일대의 조선인 전우들을 만나 그들의 투쟁을 도와주자는 데 있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그때 그 목적은 아쉽게도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최영건도 우리한테 연락원을 4번이나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 연락원 중 한 사람은 도나까지 왔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동남만과 북만의 여러 지역에 널려서 활동하던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합작하고 협동하고 연대하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요원이고 지향이었습니다. 최영건은 북만의 항일연군 건설에서 주동적 역할을 한 공로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일연군 4군과 7군은 그가 주역이 되어 건설한 부대였습니다. 최영건은 원동으로 들어오기 전에 군 참모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나에게 최영건에 대한 이야기를 맨 처음으로 해준 사람은 황포군관학교 졸업생인 박훈이었습니다. 안도에서 반일인민 유격대를 창건하고 훈련을 다그치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제일 큰 애로가 군사교관의 부족이었습니다. 유격대를 조직했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대를 훈련시킬 만한 군사 전문가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와 자광수와 박훈은 마주 앉기만 하면 어디서 군사 전문가를 데려올 수 없을까 하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나니 자연히 최영건도 화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박훈은 나에게 손중산이 서관 후 국공합작이 깨지면서 황포군관학교에 있던 조선 청년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은 최추해이다. 그는 황포군관학교에 있을 때 훈련 교관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데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최추해란 최영건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최영건은 최추해 외에 김지강과 최석천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영건이 하바롭스크에 와 있다는 말에 그렇다면 기다릴 것 없이 우리가 먼저 찾아가자고 하였습니다. 내가 안길이를 앞세우고 숙소에 도착하자 최영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깨가 쩍 버그러진 무관형의 사나이였습니다. 만주에서 만나지 못한 김사령을 아라사에 와서야 만나는구만. 그가 내 손을 잡으며 인사삼아 하는 말이었습니다. 최영건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그는 김사령이 인차 하바롭스크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와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찾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숙소에서 맞게 되어 미안하다고 거듭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평생 김사령과 함께 싸우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 이젠 헤어지지 맙시다. 최영건은 혁명의 길에 나선 후 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최영건이 중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에서는 미국인 교장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이 일어났습니다. 최영건은 이 동맹휴학의 주모자였습니다. 미국인 교장은 겁을 먹고 뺑소니를 쳤지만 일본 관원들의 간섭으로 최영건을 비롯하여 투쟁을 조직 지도한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퇴학당하였습니다. 최영건은 그 후 3.1인민봉기에도 참가하고 반일 출판물 발간 사업에도 관여하였는데 그 때문에 형무소 맛도 보았습니다. 그 후 그는 서울에 가서 얼마간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상해 림정의 공작원과 친교를 맺게 되어 그와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하였고 결국은 그가 잡아끄는 대로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 조국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상해까지 가기는 했지만 최영건은 임시정부의 실태를 보고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 후 공산주의 운동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투쟁 속에서 일정한 군사적 경험도 얻게 되었으나 저국을 떠날 때 품었던 국권 수복의 뜻과는 달리 중국혁명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관내에서 활동하던 조선 청년들은 중국혁명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회상할 때마다 딴 나라 혁명을 하면서도 보람은 느꼈지만 어쩐지 변두리로 자꾸 밀려나는 것 같은 서글픈 심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때로는 중국혁명이자 조선혁명이고 조선혁명이자 중국혁명이라는 등식까지 세우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했지만 거국의 현실을 등지고 멀리로 달아나 버리는 것만 같아 늘 죄스러운 생각을 털어버릴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손중산이 연소 연공 부족 공농을 제창하며 국공합작에 의거하여 북경정부를 전복하고 국민혁명정부를 세우려고 하였을 때 최영건은 그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습니다. 북벌의 성공으로 국민혁명 세력이 중국 동북지방까지 장악하게 되면 조선 독립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그가 바라는 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손중산이 서구하자 장개석은 국공합작을 파기하였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대학살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는 데서 국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대학살의 시기에 관내에서 장개석의 손에 희생된 조선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영건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의 선풍을 피해서 관내를 탈출하였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이 바로 북만이었다고 합니다. 최영건은 그때 자기가 간도로 가지 않고 북만으로 직행한 것은 항로미실과 같은 실책이었다고 후회하였습니다. 그때 간도로 갔더라면 김사령도 더 일찍이 만나고 조선혁명을 위해서도 보탬이 될 수 있었겠는데 참 아쉽게 됐어. 일생일대의 회한입니다. 나는 그에게 나도 최영건과 같은 군사 전문가와 일찍부터 손을 잡지 못한 것이 여간 아쉽지 않다. 김책이나 최영건과 같은 사람들이 덕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조선혁명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당신과 같은 걸간들이 북만에 가서 항일의 불을 지폈기에 그 고장에서 사는 조선 사람들도 혁명화하고 항일연군운동도 발전시키지 않았는가. 군중을 혁명화해 놓으면 그것이 다 조선혁명을 위한 준비로 되고 미천으로 된다. 그리고 중국혁명에도 리로운 일로 된다.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을 서로 분리시켜 고찰하지 말자. 중국 땅에서 혁명하는 이상 중국 공산주의자들과의 공동투쟁, 중국 항일역량과의 공동전선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이 북만에서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중국의 해방을 위한 일인 동시에 조선의 해방을 위한 일로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최영건은 지난날의 생활에서 자기를 제일 괴롭힌 것이 고독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왜 고독했는가고 하는 내 질문에 그는 적이 너무 강대하고 혁명의 전도가 너무 요원한 것 같이 생각되는 데다가 중국 사람들 속에서 살다 나니 자연히 고독스러워지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독감이 심하게 치밀 때면 백두산에서 싸우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가 나한테 연락원을 4번이나 파견한 심정이 이해되었습니다. 최영건은 저국 광복회 10대 강령을 전달받았을 때의 충격이 대단히 컸다고 합니다. 그는 저국 광복회 10대 강령을 받아 읽은 다음부터 조선혁명에 더 잘 이바지하려면 백두산에 나가서 우리와 함께 싸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우리 부대와의 연계라도 강화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기에 나도 북만의 조선인 전우들을 만나기 위해 1935년에 2차 북만 원정을 조직하던 사연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나와 최영건은 동만과 북만에서 무장대오를 꾸리느라고 바삐 뛰어다니던 1930년대 초의 일들에 대해서도 화제에 올리었습니다. 최영건은 북만의 농민들 속에 훈련소를 내오고 무장대오를 조직했지만 역량을 들이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이 상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김사령이 전민 항쟁을 주장한다는 말을 오래전에 들었는데 전민을 어떤 방법으로 항쟁에 동원시킬 생각인지 그 구상을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선민족의 대다수가 극한 상태에서 민족의 재생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저국의 현실이다. 그들을 무장시키면 수십만 대군이 생기게 된다.
어떤 식으로 무장시키려고 하는가? 일하면서 무장활동을 하는 반군사 조직들을 도처에 내어자는 것이다. 공장지구에서는 노동자 부대들이 나올 것이고 농촌에서는 농민 부대가 나올 것이며 도시에서는 학생 부대가 나올 것이다. 1930년대 후반기부터 북부조선 일대에서는 벌써 생산유격대와 노동자 돌격대들이 조직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앞으로 그런 조직들을 전국 각지에 다 내오자는 것이다. 누가 조직하는가?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골간들이 각 지방에 파견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최영권에게 이것은 결코 요원한 일이 아니다. 세계대에서는 지금 일본 제국주의가 망하는 방향으로 번져지고 있다. 일본이 지금은 중국과만 전쟁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더 큰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 중일전선의 형편도 막막한데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곧 일본이 망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될 것이다. 몇 해 안으로 최후 결전의 시각은 반드시 온다. 그런 시각이 오면 우리는 조선혁명의 주력 부대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 작전에 배합하여 온 나라의 항쟁 조직들을 다 불러일으키는 전민항쟁의 방법으로 최후 결전을 해야 한다. 이것이 조국해방작전에 대한 나의 구상이며 자력 독립 노선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최영권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의 민중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조국의 인민들을 구원의 대상으로만 보았지 해방작전의 담당자로는 보지 않았다. 혁명이란 선각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농민이 혁명의 동력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다야 혁명을 하겠는가? 선각자들이 피를 흘려서 인민들에게 해방된 조국을 선사해야 한다는 것이 민중을 보는 나의 관점이었다. 그래서 대중혁명화를 위한 정치사업보다 군사 일면에 치중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화제가 오가는 사이에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보이던 최영권이 이따금씩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최영권은 자기는 하바르스크에 오면서도 소련과의 군사적 협조에 대해서만 관심했지 조선 국내에서의 전민무장이나 조국해방작전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는 김사령을 만났으니 앞길이 환히 트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사령, 솔직한 심정인데 나는 백두산에 가서 싸우고 싶었어. 백두산에 가야 나도 조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소. 평대원을 해도 좋고 아무 것을 해도 좋으니 백두산에 가서 김사령의 부하로 싸우다가 백두산에 묻히고 싶은 것이 내 소원입니다. 최영권은 눈물을 머금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남만, 동만, 북만이 흩어져 싸우던 조선의 혁명가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으니 이제는 흩어지지 말고 손을 더 굳게 잡고 조선을 위해 싸웁시다. 이것은 최영권의 숙소를 떠날 때 내가 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최영권과의 상봉에서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한 말 속에는 여러 해를 두고 품어온 수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하는 경우에도 제 나라 혁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려는 강렬한 염원이었으며 하나의 중심을 내세우고 그 둘이에 집결하여 주체적으로 혁명을 해나가려는 확고한 지향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영권 한 사람만의 염원이나 지향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남만에 있건 동만에 있건 북만에 있건 모두가 다 그런 염원과 지향을 품고 있었습니다. 최영권이 백두산에 가서 싸우겠다고 그처럼 절절하게 말한 것은 우리에 대한 신임과 기대의 표시였으며 혁명을 해도 조선혁명을 하고 죽어도 조선을 위해 죽겠다는 애국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최영권이 품었던 소원 가운데서 많은 몫은 그 후 국제연합군의 조직으로 하여 스스로 해결되었습니다. 하바롭스크에서 나와 첫 상봉을 한 때로부터 그는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백두산에 가서 함께 싸우고 싶다던 그의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원동에서 내가 만난 북만의 전우들 가운데는 강건도 있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이 조직되기 전에 나는 북야영에 갔다가 강건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했던지 거기에 있던 1호군과 3호군의 군정간부들이 다들 놀라워 하였습니다. 북만의 군정간부들 가운데서 나와 강건의 연고관계를 아는 사람은 주보중을 비롯해서 5군 출신의 몇몇 지휘관들 뿐이었습니다. 나와 강건은 구면이었습니다.
나는 만주에 있을 때 몇 번 강건을 만나보았습니다. 한 번은 1차 북만운동 때였고 다른 한 번은 2차 북만운동 때였습니다. 강건은 1938년부터 5군 제3사 구연대 정치위원으로 활약하였습니다. 입대 후 얼마 안 되어 연대급 정치 일꾼이 된 것으로 봐 그에 대한 신임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할발용회의에서 서부대 활동 방침을 채택한 후 5군에서도 부대 개편을 하였습니다. 강건은 그때 제2일호군 정지휘부 직속 경희대 정치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경희대 대장은 박낙권이었습니다. 나는 북만으로 가고 오는 통신원들을 만날 때마다 늘 강건의 소식을 묻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그가 잘 싸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건은 5군에서 발전이 빠르고 전도가 촉망되는 군사적 재능을 소유한 지휘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입대 후 2, 3년 안팎의 인차 쟁쟁한 인물로 될 수 있은 것은 싸움을 잘한 데도 있었지만 인민을 지극히 사랑한 데도 있습니다. 인민들이 강건을 거짓식하고 소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몹시 따랐다고 합니다. 그가 대오를 이끌고 주민 부락들에 들어서면 인민들은 강정이가 왔다고 하면서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을 다투어 자식들을 부대에 받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만큼 강건인의 부대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강건이 부대의 기강을 단단히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은 조직성과 규율성도 강했다고 합니다. 강건은 싸움도 번뜩게 하였습니다. 그는 군사지휘관으로서의 재능과 수완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은 서부대 활동 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강건은 매복 습격과 열차 전복 전투를 특별히 잘했습니다. 한 번은 일본 장교들만 실은 열차를 여정냈습니다. 그는 서부대 활동 시기 여러 차례 열차 전복 전투와 철교, 도로, 군수 창고에 대한 파괴전을 능숙하게 지휘하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강건을 다시 만난 그날 우리는 아무르 강반에서 장시간 회포를 풀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이 조직된 때부터 그는 우리와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나랑 강건이랑 살던 집을 그때는 더리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더리집에서 국제연합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살았습니다. 더리집이란 당시 시비리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원통식으로 된 주택입니다. 복도를 중심으로 방들이 빙 둘러가며 배열된 집이었습니다. 나는 그 후에도 여러 번 강건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고와 실천에서 틈이 없는 그는 말을 더 재미나게 하였습니다. 그를 메마르고 딱딱한 군사지휘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 강건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강건은 냉철하고 거짓식하면서도 다정다감하고 인정미가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장이나 견해에 지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아무 분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숨김없이 터놓곤 하였습니다. 강건은 고향에 대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상주를 떠난 것은 10살 때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났지만 고향에 대한 표상이 아주 구체적이었고 그리움도 대단히 절절하였습니다. 그때 강건이한테서 상주가 술과 명주로 이름난 고장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강건의 말에 의하면 상주에서는 감도 많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상주의 술과 감과 명주에 대해서 낙동강과 속리산에 대해서 말할 때면 강건의 눈에서는 매번 물기가 번들거리였습니다. 겉보기에 메마르고 냉철해 보이는 사람이 고향에 대한 화제를 꺼내기만 하면 시인들처럼 감정을 걷잡지 못하였고 평상시보다 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는 고향에 남의 집 민며느리로 두고 온 누이에 대해서도 아프게 회상하였습니다. 강건이처럼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혁명을 해도 열렬하게 합니다. 향토애가 강한 사람은 저국에도 강하며 저국애가 강한 사람은 혁명열도 높습니다. 나와 강건과의 겨우는 국제연합군 시절에 열렬한 동지적 사랑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내가 강건의 인간상에서 특별히 탄복한 것은 그의 남다른 군사적 안목과 높은 책임성이었습니다. 그는 해박한 군사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군사작전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면 열을 내어 자기 견해를 발표하곤 했는데 그 주장이 독특하고 심도도 깊었습니다. 강건은 중국말도 잘했고 러도 잘했습니다. 그가 러 공부를 시작한 것은 북야영에 들어온 다음부터였습니다. 공부를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소련 군관들과 간단한 회화도 하고 러문으로 된 소련 군사규범책도 제 힘으로 읽었습니다. 그의 명석한 두뇌에 대해서는 소련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다 탄복하였습니다. 그는 한문 약자도 자기식으로 만들어 썼습니다. 강건의 발전을 두고 제일 기뻐한 사람은 김책이었습니다. 김책과 강건은 사제간이었습니다. 김책이 영안에서 활동할 때 사립학교에서 얼마 동안 교편을 잡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건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신태는 사립학교 시절에도 수재로 소문났지요. 그 시절에 벌써 삼국연의를 뜬금으로 외우더라니까요. 김책이 늘 자랑삼아 하는 말이었습니다. 신태란 강건의 본명입니다. 김책과 강건은 사제간이지만 품성을 보면 쌍둥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책은 생전에 대바르고 거짓식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강건도 그만 못지않게 대바르고 거짓식했습니다. 원칙성이나 전개력을 봐도 두 사람은 한 형타에 찍어낸 것처럼 어슷비슷했습니다. 강건이 해방 후 총참모장을 할 때 그의 수하에는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 혁명 연조가 오랜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나 다 강건을 어렵게 대하였습니다. 그가 혁명적 원칙성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건은 원칙 앞에서는 상대가 누구이건 수호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 상대가 가까운 혈육이라고 해도 원칙을 저버리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일 동무가 일꾼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한 강건의 충실성과 혁명적 원칙성을 따라 배우라고 강조하는데 그것은 옳은 요구입니다. 강건은 후대들이 따라 배울 만한 재능 있는 일꾼이며 매력 있는 군사지휘관입니다. 너무도 젊은 나이에 전사했으니 그렇지 살아있었더라면 무력 건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강건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혁명에 깡그리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한평생 휴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는 중국혁명을 돕느라고 저국에도 나오지 못하고 길동분구 사령관으로 동북해방작전에 참가하였습니다. 강건은 동북해방작전을 할 때 조선 사람들로 많은 부대를 꾸렸습니다. 동북해방작전에 참가한 조선 사람의 수가 무려 2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일하는 과정에 그는 위탈까지 만났습니다. 조국에 돌아와 보안간부훈련소 2소 소장으로 사업할 때에도 강건은 위궤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식사를 제 시간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궤양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연애 때 강건이 술은 물론 사이다도 못 마시게 하였습니다. 인민무력 건설 분야에서 강건이 쌓은 업적이 큽니다. 서울해방전투와 대전해방전투의 승리를 비롯하여 전쟁 1계단 때 우리 인민군대가 거둔 전과 속에는 강건의 공로도 크게 깃들어 있습니다. 인민군대가 낙동강 개선에 진출한 후 강건은 나에게 전선 형편을 보고하다가 며칠 후에는 고향 상주에 가서 누이와도 상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건의 그 말은 유언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1950년 9월 그는 고향이 멀지 않은 곳에서 애석하게 전사하였습니다. 강건은 재능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에도 군사에도 다 능하였습니다. 강건이 전사했을 때 그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젊은 총참모장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소련 사람들도 부러워하였습니다. 강건이 그처럼 젊은 나이에 우리의 곁을 떠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강건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그의 공로를 호세에 전하기 위하여 제1중앙군관학교를 강건군관학교로 명명하였습니다. 공화국 창건 20돌 때에는 사리원시에 강건의 동상을 세워주었습니다. 강건을 잃은 것이 정말 아깝습니다. 나는 지금도 자주 강건을 생각하곤 합니다.
덕만 출신 항일 투사들이 원동이 훈련기지로 들어갈 때 한결같이 바란 것은 북만에서 투쟁하던 조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북만 사람들도 원동에 들어갈 때 같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북야영에 처음 갔을 때 북만에서 들어온 조선인 대원들은 모두 병실 밖에 뛰쳐나와 나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절대 다수가 나와는 초면이었습니다. 북야영을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던 일이 어제 같습니다. 북만 출신의 조선인 투사들은 덕만 사람들을 고국에서 온 사람들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북만이나 동만이나 다 같이 만주 땅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지만 그래도 북만보다야 덕만이 조선과는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개척한 동만 땅이고 조선 사람들이 개척한 동만 혁명이니 다들 그 고장을 고국의 한 부분처럼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덕만 출신 항일투사들은 나와 함께 저국에도 여러 번 진출하였습니다. 그러니 북만 사람들이 우리를 거국 동포들처럼 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북야영에 처음으로 갔을 때 제일 유표하게 보인 사람은 컷수염을 기른 김영화였습니다. 그 컷수염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스개 대장인 최영진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컷수염을 길렀습니다. 그가 한 발 앞에 나서서 동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 주었는데 격식을 차리지 않고 어찌나 덜렁거리는지 처면이라는 느낌을 조금 더 가질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강상호는 기억력이 비상하다. 김용화와 김대홍은 명사수이다. 장상영, 김지명, 전봉선은 엉치가 가볍고 달구지바퀴처럼 부지런하다. 김중동은 눈썰미가 빠르다. 유흥삼은 실롱꾼이다라는 식으로 개개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곤 하였습니다. 훗날 지내보니 그때 그 소개가 다 정확하였습니다. 강상호는 머리가 명석했고 김용화와 김대홍은 한다 하는 명사수들이었으며 장상영이나 김지명이나 전봉서, 박우섭, 김양춘과 같은 사람들은 다 무슨 일거리를 맡기면 묵여두지 않고 가분가분 해치우는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가들이었습니다. 장상영은 원동이 훈련기지에 있을 때 나와 김책 사이에서 심부름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유흥삼은 농산물계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북만에 있을 때도 유격구 농사를 주관했지만 북야영에서도 부업지의 일이라면 이것저것 다 참견하였습니다. 한때 그는 인민무력부에서 부업부장으로 사업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최민설이와 리정산이도 만나보았습니다. 리정산은 북만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나이가 어린 대원이었습니다. 그가 비상소집을 알리는 총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던 이를 최영진이 상기시키는 바람에 우리는 모두 배를 그어지고 웃었습니다. 북만에서 온 여대원들은 대체로 성격이 개방적이었습니다. 북만에는 무연한 평원이 많습니다. 사람이 넓은 고장에서 살면 성미도 호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도 잘 탔습니다. 북만의 여대원들 가운데서 무전을 제일 잘 친 동무는 박경숙과 박경옥이고 기마술이 제일 높은 동무는 왕옥환이었습니다. 리숙정도 말을 잘 탄다고 하였습니다. 허창숙, 전순이, 장희숙은 한다 하는 재봉대 출신들이었습니다. 리계향은 사경명수였습니다. 최영진은 동료들을 소개할 때마다 한마디씩 툭툭 희떠운 소리를 했는데 그때마다 얼굴에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곤 해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최영진이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서간도 시절에도 더러 들은 바가 있지만 정작 만나고 보니 그는 서문보다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영진이 유명한 싸움꾼이고 배짱꾼이라는 것은 주력부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싸움꾼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한 것은 발동선을 타고 시찰하는 일본군 토벌대 고위장교와 그 수원들을 몰살시키는 싸움에서 영맹을 발휘한 때부터입니다. 최영진은 혁명적 원칙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북만에서 연대장인가 중대장을 할 때 부대의 식량을 해결하려고 자위단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최영진의 아버지는 원래 무장을 들고 독립군에서 싸우던 반일 독립운동자였습니다. 독립군 운동이 흐지부지 된 후 그가 총을 놓고 은퇴하여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자 적들은 조선 사람들을 분열리간시키는 데 써먹으려고 그를 자위단에 강제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최영진이 지금 부대가 식량고생을 하고 있는데 쌀을 좀 달라고 하자 그의 아버지는 너에게 줄 쌀이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딱 잡아떼었습니다. 사실 최영진이네 집에는 땅맞이기도 좀 있었고 쌀도 넉넉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저반 석죽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최영진의 아버지가 쌀을 주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다른 자위단원들 앞에서 유격대와 내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성미가 급한 최영진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분개하였습니다. 그는 독립군을 했다는 아버지가 처신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아버지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도와줘야 하지 않겠는가? 항일 유격대원들은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풍천노숙하면서 싸우고 있다. 조국 광복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는 유격대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나라도 모르고 민족도 모르는 역적이다. 쌀을 주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의 말에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튼 최영진의 아버지는 그에게 쌀을 15달구지나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많은 식량과 무기를 구입하여 유격대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자위단의 간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총을 들고 독립군을 따라다니던 왕년의 그 애국심과 절개를 버리지 않고 원군운동을 꾸준하게 벌려나갔습니다. 그 후 일본 놈들은 그를 학살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에 최영진은 우리 지대에서 중대장을 하였습니다. 최영진 중대라면 소련 사람들도 탄복하였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일중대가 모든 면에서 앞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구성이 높고 승벽이 강하고 이력심이 많은 지휘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영진은 해방 후 평양을 보위하는 책임적인 위치에서 간첩 암해 분자들과의 투쟁도 잘하였고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에서 정규 무력의 콜간을 키워내는 사업도 성실히 하였습니다. 그가 수산상을 할 때에는 거기도 많이 잡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부수상도 하였습니다. 나는 훈련기지에서 우리가 북만에 파견했던 투사들과도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습니다. 최광, 김경석, 전창철, 박낙권, 김옥순, 안종숙과 같은 투사들은 다 우리가 동만에서 활동할 때 파견한 사람들입니다. 최광은 나를 만나자 이게 몇 해만인가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다 울고 나서는 장군님, 나는 북만에 있으면서도 늘 장군님께서 계시는 백두산 쪽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등을 떠밀며 쫓아내도 다른 부대로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후 그는 소대장을 하였습니다. 내가 최강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그가 아동국장 사업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아동단 연예대를 데리고 나한테 와서 공연하였습니다. 우리가 제1차 북만원정을 떠날 무렵에는 아동국장 사업을 그만두고 청년의용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최광은 총을 쏘면 총알이 깍지채로 나가는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입대하자마자 소대장이 되었습니다. 조묘태에서 전투가 붙었을 때 그가 나를 호위한다고 하면서 소대를 데리고 여영구 서쪽산에 와서 밤을 새우던 생각이 납니다. 그 후 최광은 러흑산 전투에도 참가했습니다. 원동에 들어오기 전에는 주보중인의 5군 지휘부에서 경희대 소대장을 하였습니다. 주보중이 최광을 몹시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주보중은 동북에서의 대일작전에 필요한 인원들을 선발할 때 우리에게 선참으로 강건, 최광, 박낙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강건은 동북에 가서 분구사령관을 하고 최광, 박낙권, 남창수는 각각 연대장을 하였습니다. 최광인의 연대 활동구역은 왕청현 일대였습니다. 그들은 만주국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저축해둔 고량미를 먹으면서 부대도 꾸리고 전투도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최광인애가 조직하는 군대가 너무 많다고 자꾸 시비하였습니다. 현에는 군대를 200명밖에 둘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광은 현 소재지가 아닌 농촌들에 나가 군대 점호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동무들이 조직한 무장대오가 그 후 동북해방작전은 물론 우리나라 군 건설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최광인의 부대는 도나 쪽에 가서도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싸움대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당 조직도 내오고 군중 조직들도 꾸리었습니다.
우리가 최광을 조국으로 소환한 것은 1946년 초가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에게 똑똑한 사람들을 초려가지고 조국에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최광은 부대를 인계한 다음 200명가량이 선발된 인원들을 데리고 조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평양에 도착하던 날은 김책과 무정이 역에 나가 마중하였습니다. 그날 김정숙은 최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성의를 다하여 밥상을 차리었습니다. 최광은 조국에 돌아온 후 보안간부훈련소 1서 참모장을 하였습니다. 후에는 조선인민군 1사 사단장으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였습니다. 그가 우리나라 군 건설을 위해 세운 공적이 컸습니다. 최광은 인간으로서도 성실했고 군사가로서도 성실하였습니다. 부에불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정세가 긴장하다고 하면서 1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침식을 하였습니다. 그는 한평생 티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 온 사람입니다. 혁명을 하는 과정에 곡절도 겪고 고민도 하였지만 절대로 변심하지 않았습니다. 최광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무관들 중 한 사람입니다. 김종일 동무도 그를 몹시 신임하고 사랑하고 내세워주고 있습니다. 그가 최광을 얼마나 신임하고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후 70고령이 그를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임명한 사실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원동이 훈련기지로 들어갈 때 박길성과 허영식이도 꼭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섭섭하게도 그들과의 상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람 다 북만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기 때문입니다. 허영식은 주하유격대 창건자의 한 사람입니다. 김책이 허영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북만 출신의 투사들 치고 허영식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책이 나에게 해준 이야기 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허영식이 강남으로 동기행군을 할 때 스스로 책벌근무를 섰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그 행군이 보통 행군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허영식은 대원들의 피로를 덜어주려고 지휘관들도 보초를 서게 하고 자기 자신도 보초를 섰습니다. 시계가 없는 때여서 향대에 불을 붙여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향대 한 가지가 다 타면 교대 시간이 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허영식은 문전보초를 서다가 실수하여 교대 시간을 어기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대원들 앞에서 자기 비판을 하고 밤이 되자 스스로 책벌근무를 섰다고 합니다. 참모장이 책벌근무까지 서는 것을 본 한 대원이 너무나 민망스러워 향대를 절반가량 꺾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허영식은 그 대원에게 자기 지휘관을 생각하는 동무의 심정에 대해서는 나도 고맙게 여긴다. 그러나 동무는 중요한 것을 놓치었다. 혁명대원 내에는 두 가지 규율이 있을 수 없다. 한 번 정한 질서는 누구나 똑같이 지켜야 한다. 그래야 대원의 규율이 서는 것이다. 동무도 나도 오늘 밤 다시 책벌근무를 서면서 제가끔 자기를 돌이켜보자 하고는 그날 밤 또다시 책벌근무를 섰다고 합니다. 허영식은 훈련기지에 빨리 들어오라는 김책의 연락을 받은 다음에도 계획했던 작전을 마무리하려고 하루하루 날짜를 미루다가 그만 훈련기지로 들어오지 못하고 전투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그 어떤 군사작전의 성공도 허영식과 같은 큰 지휘관 한 사람의 손실을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허영식의 희생은 조국해방작전을 설계하고 있던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아까운 손실로 되었습니다. 박길성은 왕청에서 활동하다가 북만에 가서 지대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오중하의 영향으로 어린 나이에 추수 준항투쟁에도 참가하였습니다. 박길성의 아버지 박덕심은 소작 농사를 하면서 뱃사공 노릇도 하였습니다. 내가 그 노인을 잘 압니다. 인민들이 우리 부대에 보내는 원군 물자를 그 노인이 배로 여러 번 실어다 주었습니다. 박길성은 아동국장을 할 때 내 방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차 친숙해졌습니다. 그는 이력심이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동국장 사업만으로는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늘 참군할 기회만을 노리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2차 북만 원정을 떠날 때 같이 따라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나는 입대 청원을 부결하고 그를 라자구의 공작원으로 파견하였습니다.
라자구에는 왕청 훈춘 일대의 유격구들에서 살던 혁명군중이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군중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적임자가 박길성이었습니다. 그는 군중공작의 능수였습니다. 그 후 통신원들을 통해 박길성의 소식을 몇 번 들었습니다. 박길성이 북만으로 들어간 것은 라자구 일대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매를 맞다가 병보석으로 놓여 나온 다음 우리 부대를 찾아간다고 하면서 라자구를 탈출하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렸지만 억중투쟁을 잘하였습니다. 박길성은 로야령을 넘을 때부터 우리의 행방을 찾느라고 숱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영안현 소래지팡 부근에서 활동하고 있던 부대에 입대하였다고 합니다. 박길성은 20대에 벌써 지대장의 중책을 지니었습니다. 그는 공청생활에서도 모범이었습니다. 박길성이 지대장을 하던 시절에 리정산이 그의 연락병을 하였습니다. 박길성 지대는 싸움을 잘하는 부대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박길성인의 지대에는 기마대가 있었습니다. 적들이 그 기마대를 몹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박길성은 계획했던 일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원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아쉽게도 희생되었습니다. 리종산이 무전으로 그 소식을 잡아가지고 나한테로 뛰어왔습니다. 박길성은 행군 도중 적들과 격전을 벌이다가 중상을 당하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를 적들이 끌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동으로 들어오라고 연락하였을 때 제때에 들어왔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인데 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라자구에서 살던 박길성의 아버지를 평양에 데려다가 살게 했을 때 최광과 김옥수는 자기네 집에 박덕심 노인을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속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밀이 이 사실을 알고 서부대 활동 시기의 연거를 보더라도 박덕심 아바이는 자기가 모셔야 한다고 주장해 나섰습니다. 두 쪽 다 자기네가 맡아 부양해야 한다고 하다 보니 그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기밀은 나에게 결론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혁명의 일세들이 지닌 고상한 인간성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길성의 아버지가 어찌 기밀이나 최광이나 김옥순이만의 아버지이겠는가? 그 노인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고 우리 모두는 그 노인의 아들, 딸들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박길성이 되어 노인을 모시자. 우리는 박덕심 노인이 그 당시 부상들이 살던 보통강기슬기 좋은 주택에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북만의 전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나는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국제연합군의 별동대로 소련 군대와의 공동정찰에 동원된 북만 출신 투사들도 만나보았습니다. 홍춘수도 그때 만났습니다. 홍춘수는 독립군 출신입니다. 독립군에 있을 때 평양, 강서, 안악, 사리원 등지를 다니면서 경제모연 공작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는 사격명수이고 정찰공작도 잘하였습니다. 조국해방작전 때에는 제1선에서 싸웠습니다. 국제연합군에 망라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그 전에 남만이나 동만, 북만에서 각각 싸웠지만 서로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하여 조선혁명의 최후 승리를 힘있게 추진시켜 나갔습니다. 노야령이 동남만과 북만을 가르는 경계선으로는 되고 있지만 그 노야령이라는 산고개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심장에까지 금을 그어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백두산에 가서 우리와 함께 싸우다가 죽겠다고 하였습니다. 백두산에 가서 싸우겠다는 한결같은 염원은 그대로 우리 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담보하는 요인으로 되었고 조선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